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가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뉴욕 증권시장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일보다 0.29% 높은 21,206.29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도 0.37% 오른 2,439.07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0.94% 오른 6,305.8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일자리수 증가세가 전월보다 둔화했지만 실업률은 1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노동부에는 지난 5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13만 8천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금융시장 전망치인 18만 5천 명 증가에 크게 못 미친 수준입니다. 반면 지난달 실업률은 16년 만에 최저인 4.3%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4월 무역 수지가 대중국 무역 적자 증가 영향으로 적자 폭을 더 키웠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 4월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적자가 3월보다 5.2% 늘어난 476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적자는 12.4% 증가한 276억 달러로 전월보다 증가폭이 더 커졌습니다. 반면 한국과의 4월 무역 적자는 15억 달러로 전월보다 10억 달러나 줄었습니다. 국제유가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기후협정 탈퇴에 따른 원유 생산 증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유가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 7월 인도분은 전일보다 1.5% 내린 배럴당 47달러 66센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로써 WTI는 지난주 4%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는 이틀째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가 시장의 기대치에는 못 미쳤지만 미국의 경기 회복과 금리 인상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판단이 지수를 위쪽으로 끌어올렸다라고 분석되고 있는데요. 업종별로는 기술업종이 1% 이상 오르면서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자,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볼까요? 며칠 동안 숨을 고르던 코스피 지수가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외국인들의 순매수 확대에 힘입어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코스피는 1.16% 오른 2,371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도 0.76% 상승한 658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면서 연중 최고치를 다시 올려놨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움직임은 어떨지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 분석해볼 거고요. 6월 5일 월요일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파리 기후변화 협상 탈퇴 선언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여파 살펴볼 거고요. 또 이번 주 목요일에 영국의 조기 총선이 치러지게 되는데요. 유럽연합 탈퇴 협상을 앞두고 집권 보수당이 압승해 강력한 협상권을 손에 쥐게 될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김대호 경제학 박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1일 파리 기후변화 협상 탈퇴를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가 이 협약을 탈퇴한 주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먼저 여쭤볼까요? 네, 트럼프가 이 파리 기후 협약을 왜 탈퇴했느냐? 첫 번째는 본인의 공약이었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미국이 여기에 탈퇴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더 이득이 크다. 본인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의 정치적 기반, 지지 기반이 동부 러스트벨트 이런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이 기존의 정유업체들,
자동차 업체들, 철강 업체들 이런 쪽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현 상태에서 유보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한번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요. 1일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 선언을 하고 나니까 마치 전 세계에서 트럼프만 돈키호테처럼 돌연변이처럼 트럼프만 이것을 반대한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전 세계는 다 지지하는데 트럼프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논조들이 그렇게 흘러가는데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 파리 기후협약의 과정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그동안에 이 1997년에 일본에서 교토 의정서부터 이제 이 기후협약이 시작된 거거든요. 네. 당시에 이 교토 의정서에 비준한 분이 그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의 남편인 빌 클린턴 대통령이에요. 빌 클린턴 대통령이 사실은 주도했다. 유럽하고 주도를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것을 그 다음 대통령인 부시 대통령이 교토 의정서 비준을 파기했습니다. 이미. 파기한 것을 오바마 대통령이 이래서는 안 된다. 세계가 다 같이 죽는 일이다. 공도 동망한다. 그래서 오바마 8년 동안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2015년에 이제 다시 그 협상을 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의 첫 일탈이 아니고 공화당은 비교적 이 협정을 꾸준히 반대해 왔습니다. 미국 내에서. 미국이 반대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경제적인 이유에 있습니다. 네. 지금 그 교토 의정서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들만 그동안에 선진국들이 너무 컸으니까 이 석유나 이 가스 같은 이런 화석연료를 많이 쓰면 이것이 온실가스를 만들어서 지구 온도를 높여서 이 세상을 다 망하게 하니까 좀 낮추자. 근데 전 세계를 상대로 할 수가 없는 게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지금 산업화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그 나라를 상대로 감축을 하라는 게 말이 안 되니까 선진국 35개국만을 상대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런데 왜 우리만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로서 교토 의정서를 이제 탈퇴했고 그다음에 파리 협약을 만들면서는 중국이라든지 이런 개도국도 집어넣었습니다. 한국도 이제 파리 협약부터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선진국의 감축 의무와 후진국의 감축 의무 이 규모가 다른 거예요. 거기다가 그동안에 선진국은 산업화 혜택을 많이 입었으니까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한마디로 후진국에 대해서 지원도 해주자 이렇게 돼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가만히 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화석연료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곳이 중국인데 중국의 감축액은 미국보다 훨씬 적고 오히려 미국이 중국을 도와주는 그런 분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되겠다 이런 거예요. 마치 트럼프가 돌출 행동으로 해서 트럼프는 이상한 사람이니까 기후협약을 감추겠다 이렇게 보면 이 기후협약 문제의 본질이 잘 안 보여요. 미국의 사실 속내는 기후협약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적인 여론에 의해서 특히 유럽 쪽에서 이 문제를 강력히 밀고 나가니까 미국은 동참을 하기에 이르렀고 이제 후진국까지 같이 집어넣는 건데 이 문제가 국가적으로 누가 얼마만큼을 분담할 것인지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2022년에 파리 협약이 시행되기로 돼 있었는데 시행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봤습니다. 물론 트럼프처럼 이렇게 내놓고 나는 못하겠다. 아니, 이런 뭐 대통령도 좀 굉장히 의외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기후 협약 문제는 그 내막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자, 트럼프의 기후 협약 탈퇴에 또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온실가스 배출 1위국인 중국과 3위인 유럽이 미국을 맹비난하면서 파리 협약 이행을 위한 녹색 동맹을 맺겠다 이렇게 나섰는데 그냥 말뿐이었을까요? 허무하게 무산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그 프랑스의 고위 관계자들이 중국을 방문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탈퇴하겠다 한 순간에 유럽과 중국이 그 미국의 이 탈퇴를 비난을 하면서 우리라도 녹색 동맹을 맺자. 이상적으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여기에 입장이 서로 다 다릅니다. 지금 이 파리 협약을 탈퇴함으로써 미국의 탈퇴가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탈퇴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해체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속내로
미국 못지않게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금 온실가스 가장 많이 배출하는데 이것을 줄여라 이러니까 중국 경제가 최근에 급격하게 지금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중국 완전히 제조업 위주의 국가 아닙니까? 꿀뚝 산업으로 성장하여 오고 있는 국가인데 이 파리 협약이 되면 어떻게 하자 고민이 많았는데 마치 불감청 고소운이라는 말인데 내가 정말 하고 싶은데 본인 스스로는 하고 싶어 옆에서 두드려주길 원하는 건데 그래서 중국은 내막적으로도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중국과 EU가 이 합의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았고 또 하나 WTO 체제 내에서 지금 중국이 그 선진국 대접을 받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를 갖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무역 규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이거 안 된다. 이 문제로 갈등이 지금 생겨나 있는 참이거든요. 그래서 기후협약에서 서로가 이렇게 동맹 맺기에는 두 나라 간에도 간격이 너무 크고 동상이몽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내심 중국도 바라고 있는 일이었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기후협약 도미노 탈퇴가 현실화되는 거지 앞으로 기후협약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 호주가 탈퇴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로 1997년에 일본 교토 오정서를 만들 때 선진국 35개국만 이제 참여해서 앞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하는 그 협약을 맺는데 그게 2년, 3년 지나면서 그 35개 선진국 중에서도 잘 나간다는 미국, 러시아, 일본들이 도중에 다 탈퇴해버렸습니다. 이 기후협약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탈퇴를 했으니까 이것을 빌미로 우리도 탈퇴하겠다. 굉장히 좋은 어떤 명분이 생긴 거죠. 그런데 유럽 입장에서는 오히려 미국의 탈퇴를 하면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앞장서서 탈퇴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파리 협약이라는 게 2015년에 전 세계 195개국이 합의를 일단 했는데 시행 연도가 2022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해도 되는 거죠. 물론 2022년에 시행을 하되 그 기준이 1992년이 되게 되니까 스텝 바이 스텝 조금씩 낮춰놓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파리 협약이 미국이 탈퇴했다. 이래서 당장에 전 세계적으로 뭐 큰 쇼킹한 변화가 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차피 시행이 2022년이었거든요. 그리고 미국도 지금 내막적으로는 트럼프는 탈퇴했지만은 지금 틸러슨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우리 계속 감축할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안 하겠다고 한 명분을 삼은 것은 이 온실가스를 없애는 것은 자기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왜 미국의 희생이 너무 많다. 중국이 제1의 배출국인데 중국이 줄이는 양의 의무가 적다. 그리고 미국은 오히려 후진국을 위한 부담금까지 내야 된다. 이런 요구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탈퇴 하루 만에 재협상을 하겠다. 새로운 협상을 모색하겠다. 그래서 미국의 부담을 줄이겠다 이거예요. 물론 2015년의 파리 협정이 지금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과연 새 협정으로 갈 수 있을는지 그거는 의문이긴 합니다만은 기후 협약의 문제는 트럼프의 탈퇴 선언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형이고 보다 더 복잡한 차원에서 새로운 뉴 라운드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파리 기후협약이 완전히 없어진 것도 아니고 또 하나의 새로운 형태로 협상은 저는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르게 책정이 되는 거고 그에 따른 부담하는 금액도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특히 그거예요. 그동안 과거에 우리 이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은 나라들 입장에서 특히 중국이 그렇습니다. 중국의 개혁 개방은 82년도부터 시작됐고 중국이 본격적으로 굴뚝산업 제조업을 만들기 시작한 건 90년대 이후예요. 그러니까 산업화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선진국은 200년 이상 영국의 산업혁명부터 다 온실가스 배출해놓고 이제 새로 후진국들한테 부담하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후진국은 줄하고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얼마만큼씩 부담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계속 중간마다 비준에서 탈퇴하는 나라가 생기게 되고 예. 앞으로도 협상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미국의 파리 기후협약 탈퇴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역 전쟁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그 가능성과 함께 또 향후에 글로벌 경제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여쭤볼게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그 유럽 입장에서는 한 방 크게 맞은 거 아닙니까? 네. 뭐 근본적으로 기후협약, 이제 좀 클린 에너지, 온실가스 줄여서 지구 온난화를 막아보자. 발상의 시작은 다시 유럽에서 된 건데, 미국이 하겠다고 동의했단 말입니다. 동의했다가 이제 빠지게 되니까, 여기서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이 파리 기후협약의 정신을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탄소세를 부과할 수가 있어요. 그 유럽이, 중국이 다 합쳐서 녹색 동맹을 맺는다면, 파리 기후협약에 들어오지 않는 나라를 상대로 탄소세, 관세 같은 일정 세금을 더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트럼프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면 그게 이제 보복 관세나 상계 관세가 있어요. 그러면 기후를 이유로 탄소세를 물리는 나라의 유럽 국가에 대해서 우리는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 이게 전형적인 이제 무역 전쟁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유럽을 이번에 G7 회담을 다녀오자마자 자기 트위터에서 독일을 아주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독일은 자기의 조상들의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 때문에 미국 경제가 망하고 있다. 독일의 제조업이 상당히 우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일의 자동차, 폭스바겐 굴러다니는 미국 시장에 굴러다니는 독일 차 때문에 미국이 지금 당하고 있다. 그런데 그 독일 차가 나오게 된 것, 자기들은 그 이미 미국에 비해서 독일이 산업화 역사가 더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이미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해놓고 이제 와서 미국만 줄이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미국은 독일에 대해서 지금 환율 조작국이라든지 또는 그 여러 가지 이 무역 관행이라든지 이걸 걸어서 독일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매길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가 만약에 이런 식의 분위기가 계속 간다고 그러면 보복 관세, 보호 무역의 전쟁으로 가능성도 있죠. 이번에 G7 그 정상회담에서도 그 성명서에 그동안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우리는 자유무역을 신봉한다라는 대목을 트럼프의 반대로 뺐습니다. 트럼프는 자유무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불공정 무역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보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메르켈 독일 총리가 트럼프 G7 회담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미국에 의존하는 그런 세계 체제, 이게 이제 더 이상 no longer exist, 이게 더 이상 효력이 없다. 우리는 우리대로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는 것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트럼프의 이런 국수주의적인 보호무역주의적인 경향이 미국 내에서 역풍을 내서 미국 내에 지금 이 반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트럼프의 마이웨이가 계속될 경우에는 유럽도 생존의 전략을 찾지 않을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통상마찰 서로 죽고 죽이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는 그런 보호무역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미국의 파리 기후협약 탈퇴가 글로벌 무역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이게 우리 산업계에도 미칠 영향이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는 사실 우리나라 산업 입장에서도 트럼프의 선언은 한국의 제조업한테는 좋은 소식입니다. 청신호입니다. 예. 지금 교토 의정서 97년에서 2020년에 파리 협약 체제로 넘어가면서 한국이 또 온실가스 감축에 이제 의무 대상국으로 처음 추가된 거거든요. 그런데 파리 협정을 안 한다고 그러면 한국은 국제 의무가 당장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 이제 철강이라든지 관련 석탄 이런 분야에서는 한숨 쉬게 될 수 있게 된 거죠. 네. 물론 산업에 따라서는 좀 이해관계는 좀 엇갈립니다. 우리나라가 파리 협약이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를 들면 태양광 패널 같은 거 만든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업체들 입장에서는 당장에 태양광 패널이 안 팔릴 수도 있단 말이죠.
특히 이제 벤처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재생 산업이라든지 신에너지 산업 이런 데 출자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운 업종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립니다만은 그러나 일단은 우리의 의무가 미국의 탈퇴로 해서 의무가 줄어든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도 불감청 고소원이다. 좋은 측면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거로 해서 전쟁이 생기면 전쟁에서 탄소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 유럽 입장에서 탄소세 부과 대상을 미국만 할 게 아니라 한국처럼 지금 온실가스 많이 배출하는 나라에도 일괄적으로 매기게 되면 탄소세 유탄을 맞을 수가 있고 또 미국이 탄소세에 대응해서 보복 관세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반텀핑 관세 같은 걸 매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가게 되는 것은 우리나라한테 물론 불리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유리한 요인과 불리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태 진전을 예의주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미국의 파리 기후협약 탈퇴에 따른 국내외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분석을 해봤고요. 계속해서 목요일에 치러지게 될 영국의 총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영국에서는 조기 총선이 치러지게 되는데요. 원래는 2020년 5월에 치러지는 총선이었는데 이렇게 앞당겨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메이 총리가 그냥 본인의 일방적인 의도로 총선을 3년을 앞당겨 버렸습니다. 기존에 있는 의회를 해산시켜 버린 거죠.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제 하에서는 헌법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인데 이제 내각 책임제를 하는 나라에서는 수시로 이것을 해체하고 선거를 다시 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보겠다 이겁니다. 메이 총리의 생각은 이제 브렉시트 탈퇴 협상이 시작됐는데 야당의 반대로 여당 뜻대로, 그리고 현재 지금 여당이 보수당이지 않습니까? 보수당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현재 의석이 650석인데, 미국 하원의 의석이 650석인데, 보수당이 330석으로 과반수를 살짝 넘기는 수준이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게 야당의 반대를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영국의 분위기가 보수당 지지하는 분위기. 이를테면 미국의 트럼프가 지지를 받듯이 국수주의적인 움직임이 나면서 보수당 쪽에 표가 올라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참에 표를 좀 왕창 늘려보자. 그런 어떤 메이 총리의 전략적 계산으로 의회를 갑자기 해산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선거를 하는 거예요. 아, 예. 영국 총선이 이번 주 목요일에 치러지게 되는데요.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당초 집권 보수당의 압승이 예상이 됐었는데 하지만 최근에는 보수당과 노동당의 지지율 격차가 급격히 줄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영향 때문일까요, 박사님? 예, 그러니까 이제 650석 중에서 325석이 되면 이제 과반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영국의 보수당은 330석으로 5표 정도 많았거든요. 예. 근데 이것을 약 한 350석 정도로 늘릴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 하에서 선거를 다시 이제 추진을 했어요. 국회를 해산하고 선거를 다시 해서 초창기 여론조사 결과에만 보면 350석이 아니라 380석도 가능하다. 그 완벽한 이 보수당 시대가 온다라고 낙관을 했는데, 네. 선거 과정에서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 메이 수상이 이른바 이제 치매 노인들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겠다 하고 있잖아요. 유럽은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치매 노인들한테 돈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더 올려야 될 판국이에요. 그래서 메이 총리는 세금을 더 깎아주겠다는 얘기를 강조했어요. 깎아주기 위해서는 지출도 줄여야 되니까 치매 노인들의 경우에 본인이 재산도 많은 사람, 이런 사람까지는 좀 너무 지원을 많이 줘서 국가 부담을 과대하게 할 필요 없지 않느냐. 그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야당인 노동당에서 치매 걸린 노인을 부담을 늘리는 것은 이것은 치매 걸린 노인을 2번 죽이는 것이다. 치매세를 걷는 것이다. 이러니까 치매는 가족이 여러 가지 연루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치매 걸린 노인뿐만 아니라 그것을 옆에 치료해주는 가족들 관련자가 많아요. 이 가족이 이거 메이 총리가 집권당이 되면 우리가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치매 어떤 유탄이 생기는 바람에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에
따르면 보수당이 310석밖에 안 되겠다 이거요. 원래 330석이 있었던 정당인데 괜히 표 좀 더 얻으려고 의석수를 늘리려고 조기 총선을 실시했는데 오히려 지금 의석이 줄어든다. 예. 이 그때로 나타나면 지금 메이 총리는 사퇴해야 됩니다. 완전한 실패가 되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지금 영국 정가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또 테러가 올해 들어서 3번이나 발생이 됐다고 하잖아요. 이것이 또 영향이 있었을까요? 예, 테러 굉장히 큰 영향이 있죠. 자, 테러가 맨체스터 그 공연장에서 터졌죠. 또 어저께는 런던 브릿지. 저도 자주 가던 곳인데 런던 브릿지에서 터졌어요. 그 무고한 양민을 대상으로 한 테러입니다. 사실 브렉시트를 왜 영국 사람들이 선택했냐? 테러 때문입니다. 브렉시트 원래 유럽 연합을 하나를 만들려고 했는데 시리아 이제 난민 사태가 생기면서 그 시리아 난민이 유럽으로 들어오면서 곳곳 지방에서 테러가 생겼는데 유럽을 하나의 나라로 만들기 하니까 이민을 자유화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와 있는 시리아 IS가 영국으로도 넘어올 수 있다. 아, 이거 안 되겠다. 이래서 1차적으로는 그래서 브렉시트가 발생한 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테러가 생기면 이 테러 생긴 거에 대해서도 일부 이제 언론에서는 좀 한 측면을 침소 봉도해서 한국이 좀 잘못 알려진 측면이 있는데요. 테러가 생기면 생길수록 이건 메이 총리한테 유리한 요인이에요. 테러가 생겼기 때문에 브렉시트를 했고, 그리고 지금 브렉시트를 해서 EU로부터 탈퇴하려는 메이 아닙니까? 그러면 메이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테러가 연이어 생기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요동을 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나타나 있는 여론조사가 310석밖에 안 되는데 테러 때문에 다시 330억을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테러는 좀 안 된 얘기입니다만 메이 입장에서는 겉으로는 기분이 나쁜 얘기지만은 속으로는 크게 뭐 스트레스 받을, 적어도 총선과 관련해서는. 다만 하나 메이의 약점이 있습니다. 메이가 내무장관을 오래 했거든요. 예. 내무장관은 경찰 숫자를 많이 줄였어요. 세금을 줄인다는 명분하에. 경찰 기본적으로 이 공화당이나 보수당은 경찰 숫자를 줄이고 세금을 줄이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근데 메이가 특히 유난히 경찰을 많이 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인 노동당에서 공격하기를, 자, 요즘 테러가 많이 생기는 것은 메이가 내무부 장관할 때 경찰을 많이 줄여서 생긴 것이다. 메이가 있으면 치안이 더 불안하다. 이런 요인 때문에 간표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번 선거에서 일단 이 파리 테러, 맨체스터 테러, 영국 테러가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지 마이너스적으로 작용할 것인지 굉장히 혼돈스러운 상태인데요. 예. 그러나 이제 메이 수상 한 사람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 노동당이냐 공화당이냐 총선을 치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기본적으로 브렉시트 할 때도 우리 브렉시트 투표하기 일주일 전에 테러가 하나 터졌거든요. 그러고 나서 브렉시트가 가결됐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총선은 310석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는 그건 며칠 전 상황이에요. 예. 오늘 어제 상황은 또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메이가 다시 630석을 넘을 수도 있다. 물론 만들 수도 있지만 다시 혼전 상황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자 총선 결과에 따라서 브렉시트 협상의 향방 역시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테레사 메이 총리는 EU와 완전히 결별을 하는 이 하드 브렉시트를 천명하고 있지요. 브렉시트 협상의 이 하드 브렉시트와 소프트 브렉시트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 요즘 말이 너무 어려워요. 예. 브렉시트도 어려운데 거기다 하드 브렉시트, 소프트 브렉시트 이렇게까지 전문적으로 나가니까. 쉽게 이렇게 말씀 올리면 이제 브렉시트가 이혼하자는 거 아니에요? 예. 영국과 유럽이 이혼하자는 건데 하드 브렉시트는 다시는 내 이혼하는 남자, 이혼하는 여자 다시는 보지 말자. 위자료도 안 주고 그냥 강하게 팡 헤어지는 겁니다. 근데 소프트 브렉시트는 헤어지긴 헤어지는데 자식 문제도 있고 한 달에 6개월은 만나자. 또는 위자료도 반씩 나누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나오기는 나오되 영국과 유럽이 자유무역은 계속 하기로 해야 된다. 그런 의무 조항을 계속 이혼은 하되 계속 만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두는 거예요. 근데 영국의 지금 보수주의자들은 무슨 이혼하고 나서 다시 보기는 왜 보느냐?
정남이가 떨어지는데, 아니, 이제 이를테면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혼하는 와중에 위자료를 왜 줄 필요가 뭐 있냐? 우리는 각자 도생하자.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영국의 보수주의적 사람들은 그런 의견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영국의 보수당인 메이 총리가 과반수 이상, 지난번 330석보다 좀 더 의석을 차지한다면 강력한 이혼, 하드 브렉시트가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드 브렉시트의 속성은 일단 위자료 안 주고 바로 나간다. 예. 그다음에 미련 없이 자주 안 만난다. 그러니까 기존의 협약 다 철회한다. 그리고 이혼의 속도도 훨씬 더 빨라지는 거죠. 지금 이혼 협상을 2년간에 걸쳐서 벌이게 돼 있거든요. 그것도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 만약 그게 안 되면 소프트 브렉시트. 이혼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같이 만나는 사이들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이혼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알 수 없는 네. 그런 소프트 이혼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굉장히 그 기로에 써 있는 거죠. 예, 이혼에 빗대어 주시니까 이해하기가 훨씬 쉬운 것 같습니다. 자, 총선을 앞두고 외환시장에서는 파운드화가 요동치고 있는데요. 파운드화가 좀 급락세죠. 앞으로의 환율 흐름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금 파운드화는 예. 메이 총리가 선거 다시 하자 했을부터 파운드화가 급격히 올랐습니다. 파운드화가 강세가 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미국 달러가 하락세가 됐고 미국 달러가 하락세가 되는 바람에 우리 원화가 강세가 된 거예요. 사실 최근에 원화 강세는 영국 파운드발 어떤 원화 강세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 그러면 영국의 파운드가 강세가 됐느냐? 메이가 이제 선거를 다시 하자. 그 당시의 여론조사 결과는 메이의 보수당 의석이 더 늘어날 것 같다. 그렇다면 아주 강력한 딱딱한 이혼이 가능할 것이다. 하드 브렉시트가 가능하다. 하드 브렉시트가 가능한다는 얘기는 위자료 안 준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위자료 안 주면 영국 경제에는 부담이 훨씬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만 살게 됐으니까 위자료도 안 주고 우리 잘 될 것이다 해서 영국 파운드 가치가 폭등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치매세 논쟁이 터지면서 이거 선거 결과가 오히려 이 노동당 쪽이 여소야대가 되겠구나. 여소야대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당이 반이 안 되는 그것을 헝 캐비넷이라고 그럽니다. 헝거리의 약자인데요. 그러니까 배가 고픈 일당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다른 나라하고 협치의 이름으로 다른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상황하고 비슷하죠. 그렇게 되면 강력한 이혼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소프트 이혼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파운드화가 다시 약세가 됐어요. 그래서 파운드화가 요동을 쳤단 말이죠. 그래서 6월 8일 날 이제 선거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그 선거 결과가 나오게 됨에 따라서 이 파운드화의 입장도 바뀌게 됩니다. 특히 이제 영국 영란은행 입장에서도 강력한 이혼을 하느냐, 허물허물한 이혼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란은행이 금리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느냐, 아니면 유럽 연합의 눈치를 봐야 되느냐에 연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란은행의 금리 정책이 연동이 되어 있고 영란은행의 금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파운드화는 또 달라질 것이란 말이죠. 이 모든 것을 6월 8일 선거가 결정한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선거는 아니지만 6월 8일 선거를 예의주시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예, 같은 맥락에서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국내 증시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영국의 조기 총선이 국내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박사님? 예, 일단 영국이 이제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메이가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650석 중에 625석을 장악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이 브렉시트 협상이 대혼선에 빠질 경우 예상이 돼요. 이 정권 시장이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유럽 증시가 폭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브렉시트를 안 할 수도 없고 브렉시트를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좀 가시적인 걸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영국의 메이 총리부터 퇴진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그럼 주가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전 세계 주가가. 그렇게 되면 우리에도 영향이 올 수 있겠죠. 반대로 메이가 625석 이석을 장악하면 강력한 리더십이 때문에 예상 가능한 브렉시트가 오면 지금과 같은
파운드와 강세가 올 거예요. 예. 파운드가 강세가 오면 우리나라 정치에는 호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런데 보다 장기적으로요. 이번 선거에서 650석 중에 325석 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660석, 200, 360석 정도를 받아버린다. 예. 미국처럼 영국도 아주 강경 보수의 나라로 바뀐다. 이래 되면 이건 상황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영국이 강경 보수의 나라가 되면 지금 프랑스 대선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독일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지금 기조가 보수 회귀적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예. 이 트럼프의 영향도 받은 거지만 이탈리아도 그렇고 그리스도 그렇고 근데 이것이 영국의 선거로 해서 유럽이 보수 회귀가 된다고 그러면 유럽 연합이 갈라질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우리나라의 그 세계 경제에 큰 그 크랩스 어떤 붕괴가 올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악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우리가 브렉시트 처음 나왔을 때 대단한 악재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아니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호재였어요.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영국 총선에도 단기적으로 호재이면서 장기적으로 악재가 될 수 있고 시간대별로 따라서 브렉시트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이 달라집니다. 정치에 미치는 영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제 변화상 이것을 계속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판도, 정치에 미치는 요인도 같은 현상을 놓고도 요인이 달라지거든요. 네. 계속 깊이 있게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영국의 조기 총선 결과를 주시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국의 조기 총선 결과에 따른 글로벌 증시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분석을 해봤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시황 분석하고 필살 종목까지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님 화상으로 만나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외환영웅의 종목 수익률을 점검하고 갈 텐데요. 지난 추천주 수익률 현황 함께 살펴보시죠. 예, 외환영웅의 지난 시간 추천주 수익률 현황 함께 보고 계십니다. 지금 5가지 종목이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5가지 종목이 모두 수익권 내에 있고 보유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메리츠화재가 16% 이상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 또 동아지질 역시 10% 이상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네요.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예, 역시 지금 화면에 보시는 5종목 역시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월 17일에 추천주 GS는 17% 가까운 수익이 나고 있고요. 그 밖에 사조대림이 8%, 영진약품도 3% 이상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한 종목이 더 있는데요. 지난 6월 2일에 주셨던 현대백화점 신규 편입이 됐고요. 매수가 대비해서는 소폭 밀리는 수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외환영웅의 베스트 필살주 보겠습니다. 5월 23일에 매도 사인을 주셨던 한국종합기술과 또 더존 비즈온이 각각 39.2%, 22.2%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5월 19일 매도 사인을 주셨던 제이준 코스메틱이 6.2% 상승해서 베스트 필살주에 선정이 됐습니다. 신 대표님, 지난 시간 추천주 중에서 오늘은 어떤 종목을 리뷰 들어볼까요? 예, 5월 2일 추천드렸던 그 롯데 정밀화학 종목 코드 004000. 이 종목은 지금 목표가를 달성했고요. 지금 현재는 매수가 대비 5.8% 정도 수익 중에 있습니다. 최근 52주 신고가 기록과 함께 지속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얘기하지만 52주 신고가, 최고가를 도달했다는 것은 다른 개인들은 못 삽니다. 갖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끝까지 갖고 가셔야 되고요. 못 사신 분들은 이런 종목을 갖고 갈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오케이? 자, 2차 목표가 제시해드렸던 그 44,000원까지 물량 10%에서 20%까지 본전을 잡고 지속 보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2차 목표가가 도달하면 다시금 10%에서 20%의 물량을 또 축소를 하면서 지속 홀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5월 8일 추천드렸던 종목 한국콜마 홀딩스입니다. 종목 코드 024720. 이 종목 코드 목표가 달성 후 80%에서 90%를 물량을 축소 후 지속 홀딩하고 있는데요.
매수가 대비 현재 8% 수익 중에 있습니다. 한국콜마의 양호한 내수 실적 상승으로 지속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이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기점이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제시해드렸던 2차 목표가 42,000원까지 지속 보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2차 목표가가 도달하면 또 10%에서 20% 물량을 또 축소하면서 끝까지 갖고 가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외환영웅과 함께 롯데정밀화학 또 한국콜마홀딩스 매수하셨던 분들 수익권 내 계실 텐데요. 여전히 보유 관점으로 다시 한번 리뷰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해외 선물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투자 조언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들, 주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예. 자, 선물과 항생지수 및 해외 선물이 다른 게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종목 2,000여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는 차트와 제가 외환영웅 신동환이 말하는 지수에 맞춰서만 해주신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자, 항생지수 오늘은 횡보 상방으로 보고요. 지수로는 25,678 지지시 지속 상방으로 봅니다. 또는 25,678이 깨지면 25,601 부근에서 저점 매수 전략, 매도가 아니라 매수로 보면서 하는 전략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는 오늘은 횡보 하방으로 좀 봐주시고요. 아직까지 하방의 힘이 셉니다. 자, 지수로는 48.172 저항시 매도 하방이고요. 자, 48.172 혹시나 돌파를 했을 때는 48.92 부근에서 다시금 매도 전략으로 좀 하방 전략으로만 보면서 매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금입니다. 금은 오늘 상방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수로는 1277.7 지지시 상방이고요. 혹시나 1277.7이 깨지면 1270.1 부근에서 다시금 매수 전략 좀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유로 FX입니다. 유로 FX는 오늘 횡보 상방으로 봐주시고요. 횡보 상방이라는 거는 눌리면서 올라간다 그 뜻입니다. 자, 지수로는 1.12 645가 지지시 지속 상방이고요. 혹시나 1.12 645가 깨지면 1.1242로 매수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은 오늘은 횡보 상방입니다. 자, 지수로는 2431.75가 지지시 이것 또한 지속 상방이고요. 혹시나 2431.75가 깨지면 2422.75 부근에서 저점 매수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오늘 국내 증시 방향은 어떨까요? 국내 증시 시황 분석 부탁드리고요. 오늘 필살 종목까지 공개해 주십시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거의 6주 동안, 거의 7주 동안 외환영 신동환하고 함께 하시는데 저는 분명 지질학적이나 지정학적으로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를 안 보고 시장 힘을 보고 여러분들에 대해 상방이라고 지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코스피와 개별 종목은 힘 있는 종목들은 지속 상방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갖고 가시고요. 이 개별 종목을 대응하기 위해서 지수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코스피는 오늘 횡보 상방이고요. 지수로는 2357.91포인트가 지지시 지속 상방으로 봅니다. 혹시나 2357.91이 깨지면 2352.99 지지 후 상방으로 보니 개별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 또는 현금 보유하신 분들은 그 지수에 맞춰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나 선물 옵션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 횡보 상방으로 봐주시고요. 지수로는 306.25가 지지시 상방 매수뷰를 보면서 매매해 주시고요. 혹시나 306.25가 깨지면 305.65 부근에서 매수 전략 시청자분들이 보는 차트와 외환용 신동환이 보는 지수와 맞았을 때 강력하게 매매해 주시고요. 혹시나 틀리면 관망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겁니다. 꼭 매매해야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매매해서 반드시 손실이 난다고 생각하고 수익은 시장의 큰 어른들이 도와준다고 생각해 주시면서 매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맞춰서 자, 개별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LG전자입니다. LG전자. 자, 종목 코드 066570. 이 종목은 아시다시피 국내 출시 스마트폰 중 역대 최대인 대용량 배터리 용량의
실속형 스마트폰 S500을 출시가 임박하였습니다. 자, 고객에게 차별화된 기능을 제공하는 실속형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으로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봅니다. 자, 종목 매매하시는 분들은 매수가가 종목이 비싸다고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될 수 있으면 종목이 비싼 종목을 시청자분들이 사면 1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수익이 납니다. 너무 싼 종목, 코스닥 종목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코스피로 대응해 주시고요. 자, 매수가는 현재가로 제시해드리고 있고요. 목표가 95,000원입니다. 손절가는 78,000원이고요.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100% 청산하지 마시고 물량을 축소하고 끝까지 갖고 가는 전략. 손절가가 왔을 때는 과감하게 100% 청산하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외환영웅의 오늘 필살 종목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LG전자였습니다. SEO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